제가 일단 네, 학생이 엄청 막 밑줄을 막 쳤잖아요. 네네. 밑줄을 친 기준이 뭐예요? 원래는 글 읽을 때 밑줄을 잘 안 긋는데 이해하면 밑줄 긋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었던 것 같아요. 딱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고민으로 보내준 게 뭐 구조 네, 독해도 있고 뭐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해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고민의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학생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1월 달이나 이런 초반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해라. 본인이 글을 읽는 능력이 만약에 잠재돼 있고 괜찮다면 글을 꾸준히 열심히 읽으면서 훈련을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학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럼 네, 제가 오늘은 이 질문을 어떻게 기존에 대비를 할 수 있었고 대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문단에 이렇게 나오면 1문단에 이제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네,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정기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장에서. 이 네. 문장을 보고 학생이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저울은 보통 질량을 잴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구나 라는 생각 어, 들었어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글자 수는 학생이나 저나 똑같아요. 아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보량 자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거든요. 근데 네, 이 상대적인 정보량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이 글 전체를 보면서 특정한 문장들만 머릿속에 넣고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이 글 자체를 머릿속에 통으로 다 이해하면서 가려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딱 한 단어에 주목해서 그 정보량을 넣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결국 수능 국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내서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글 자체가. 그래서 네. 정확하게 출제자가 나 이 문장에서 너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라는 의도된 어떤 문장들과 그 문장들에 담긴 어떤 의도된 생각과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비문학 독해란 의도된 문장에서 그 의도된 생각과 행동을 캐치해서 그걸 하고 가는 사람인데 저는 이 문장에서 그 의도된 생각과 행동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기출에서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일단 첫 번째, 저라면 보세요. 저울이 질량을 재는 이 방식 두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100% 문제로 나와요. 거의. 그냥 이걸 어떻게 내냐면 이 둘 중에 하나, 지렛대의 원리나 전기 저항 변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빼고 다른 걸로 바꿔서 이거 맞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게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선지 표현 중에 되게 개연적인 표현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량을 재는 방식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어? 아니면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개연적인 형태로 문장을 바꿔서 이 둘 중에 하나가 해당하니? 이런 식으로 선지를 물어봐요. 이게 기출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도 출제가 됐죠. 여기 보면은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케이스가 음, 있으니까 야,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개연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서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열해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문장에서 들 수 있는 생각은 여기 흔히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문장에서 흔히라는 말을 안 써도 사실 말이 성립하잖아요. 저울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할 질량을 잰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굳이 흔히라고 쓰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저울이 질량을 잴 때는 지렛대의 원리나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립시켜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흔히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뒤쪽 문장 보면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미세물질의 질량 어떻게 측정해?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량하고 미세물질의 질량 이거 두 개를 케이스 구분해 볼 테니까 얘를 기준으로 지문을 좀 봐줄래? 라고 이제 정보량을 여기로 한정시키고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지문을 봐줄래? 그러니까 지문 전체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지 말고 얘에 대한 정보만 좀 잡아줄래?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일단 과학 질문은 이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를 물어봐요.
과학 지문 자체가 원리를 밝히는 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울을 활용하면 미세 물질의 미세 질량을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 사이의 과정을 하나씩 구체화하면서 결국 어떻게 미세 질량을 측정하게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과학 지문이 과정을 이렇게 구체화하는데 A에서 일어난 과정, B에서 일어난 과정, 이 각각의 과정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면서 읽어줄래? 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출을 토대로 봤을 때 과학 지문을 물어본다면 이런 식의 과정을 구분하는 게 출제자가 원하는 생각이더라. 왜? 과학 지문은 원리를 밝히는 글이고 그 원리가 각각의 원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구체화하는 걸 잡아주세요라고 평가원이 역대까지 나온 문제들과 선지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립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그러면 이 저울을 통해서 미세 질량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 사이 과정을 각각 내가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지문 전체의 방향을 설립하고 넘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보면은 압존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존 효과와 2차 압존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문장을 보고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2차 합정 효과는 전압을 걸기 때문에 2차구나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는 3등급 친구들은 대부분, 아, 1차 압존 효과랑 2차 압존 효과를 구분하고 있네. 여기까지는 3등급 친구들이 다 해요, 요즘은. 근데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은 대립의 기준을 잡아요. 여기 1차 압존 효과, 2차 압존 효과 이걸 두 개를 제시한 이유가 1차랑 2차를 두 개를 구분해 주세요라고 준 거기 때문에 1차 압존 효과, 2차 압존 효과의 두 개의 대립 기준은 얘는 먼저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걸리고 얘는 전압이 걸리면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두 가지가 방향이 정확하게 정반대인 경우밖에 없구나. 두 가지 방향이 정반대가 대립의 기준이구나. 요 정도로 대립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 하면 수정이 주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앞전체라는 이 친구의 구체적인 예시가 수정이라고 나왔죠. 얘를 저는 출제 포인트 중에 이제 제 비문학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개념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표현을 해요. 이럴 때 평가원이 항상 문제화를 시키는데 지금 앞전체의 구체적인 예시가 수정이기 때문에 앞전체란 말을 언제든지 선지에서 수정이라고 바꿔도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 예시 부분이 이 지문에서 여기 문장 딱 한 군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앞전체를 그냥 수정이라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내버리는 순간 이게 지문에 어디에 있었던 말이지? 지문에 어떤 문장이 있었던 말이야? 이걸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면 반드시 이 구체적인 예시를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주로 쓰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봤을 때 앞전체가 100%다 수정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정이 주로 쓰인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 표현을 이제 제 출제 포인트 중에 개연과 단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밑줄을 긋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읽고 나서 자 보세요. 1번 선지 보면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인 재료가 존재한다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선지 자체를 보고 절대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안 돼요. 이 문장 자체가 지문에 어디 있을까? 이 문장 자체를 지문으로 찾으러 가면 안 되고 결국 선지는 특정하고 싶은 어떤 기준이 있고 이 선지 하나에도 나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지에서의 출제 기준은 예죠.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수정만 있어? 아니면 수정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존재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문장, 이 문장의 의미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주로라는 것을 출제 포인트로 활용해서 이 앞전체를 쓸 수 있는 예시가 수정만 있는 거야? 아니면 수정 이외에도 다른 게 존재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야, 수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정이 주로 쓰이는 거지, 수정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1번 선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했다라고 평가원이 평가를 하는 거죠.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른 친구의 분석 자료를 하나 보여줄게요. 학생한테 이제 네네. 기출 분석을 시킨 거예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들 보세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정기 배형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구분을 시켜놨잖아요. 이 친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문제 출제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제가 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열 표시를 해줘요. 왜냐? 이게 역사적으로 100%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기출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뭐 여기 표현이 있죠. 여기서도 이 부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주로 이 포인트 구체적인 예시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제가 아닌 제 학생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기출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제 만약에 학생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2024년 9월에 이 비문학 선지가 과거에 이 비문학 선지랑 겹친다라고 생각되는 선지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과거에 이 문제랑 겹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발전시킨 것 같은데 이게 눈에 보인다면 국어의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비문학 내용이 지문 내용이 하나도 겹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 이 선지 과거에 이 선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지문의 내용 자체로만 보고 비문학을 지문의 내용 자체를 이해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비문학 선지는 겹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결국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평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일관된 기준이 존재해야만 정당성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지문에선 이렇게 평가 기준을 내려버리고 저 지문에선 이런 평가 기준으로 다르게 매겨버리면 특정이 일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평가로서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일정한 측정 기준, 일관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는 패턴이나 물어보고자 하는 평가원의 의도나 생각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공부를 한다면 새로운 과학 지문이 나오더라도 뭐 사회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평소에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됐냐면 단순히 비문학 내용을 요약하고 뭐 정리하고 구조도 그리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렇게 내용 요약하고 구조도를 그려봤자 다음 지문에 그 구조도 그린 거나 요약한 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비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선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의 문장을 이런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어냈어. 그렇다면 내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었어야 됐을까? 내가 이 문장에서는 나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출제될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선지에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출제됐어. 아니면 내 생각과 같이 출제됐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장 하나하나마다 실질적으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대처를 했어야 됐을지를 정리하는 게 저는 비문학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준들 자체가 매번 겹치기 때문에 이 유사성들을 잘 분석하다 보면은 비문학 내용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평가의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준들을 잡아내서 되게 기복 없이 뭐 난이도 여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제가 오늘 해주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학생이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너무 잘 제 궁금증이 해결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딱히 네. 따로 궁금한 거 없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rying to forget you. I'm all alone in a ghost town. There's a beauty